네, 뮤지컬 렌트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무대 뒤 이야기와 추천의 편, 두 가지 섹션이 돼 있고, 무대 뒤의 이야기로는 제가 한 세 꼭지 정도를 잡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 렌트의 원작이라고는 좀 그렇고, 모티브를 받았던, 영향을 받아서, 녹여서 만든 원작이 있다. 그게 뭐냐? 그 유명한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이라는 오페라입니다. 네. 이 빌리 에런슨이라는 공연 기획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제일 먼저 라보엠 오페라를 한번 뮤지컬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제일 처음에 한 거예요. 그래서 1989년에 뮤지컬을 누가 하면 좋을까 찾다가 조나단 라슨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서 가운데 좀 보이는 조나단 라슨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슨이 연락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완벽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에런슨이 포기를 합니다. 안 되겠다. 뭐 하세월이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그 권리를 받아서 이 조나단 라슨이라는 이 천재 작곡가가 5년을 더 매달려서 총 7년이라는 제작 기간 동안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극작도 했고 그 다음에 작곡도 당연히 했고요. 그래서 토니상 아까 말했지만 두 부분 다 받은 거예요. 작품상까지 세 개를 받은 거죠. 결국 완성을 했다. 오페라 모티브를 가지고 뮤지컬로 만든 게 한 두어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그 미스 사이공 아시죠? 유명하니까. 이 미스 사이공이라는 뮤지컬은 오페라 나비 부인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 아이다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오페라도 동명의 아이다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페라 이 라 보엠이 어떤 작품이냐?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puccini의 라보엠인데 이 보헤미라는 말의 뜻은 영어로 보헤미안이라는 뜻이고 그 보헤미안의 기질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술가나 그런 류의 족속들이 세속 풍습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헤미안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기질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오페라에 보면 세 사람의 예술가가 나오고 한 사람의 철학자가 나와서 다락방에서 공동 생활을 하고 있다. 렌트하고 맞물리는 거죠. 그 중에서 시인 루돌프가 렌트에서는 로저죠. 같은 다락방에서 술을 놓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병든 처녀 미미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미미는 이제 같은 이름을 썼네요. 가난했기 때문에 보양할 힘이 없어 미미가 이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페라 대본을 쓴 사람은 화가 마르첼로 죄송합니다. 화가 마르첼로 극 중에 마르첼로가 나오고 그리고 거리의 처녀 무제타가 몰인인 거죠. 그 화가 마르첼로가 아마 베니일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의 사랑 싸움과 젊은 네 사람의 우정을 재치있게 잘 묘사하고 있다.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보헤미안의 슬픔과 기쁨이 극적으로 멋지게 표현된 아름다운 오페라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미미가 죽었기 때문에 아름다워진 걸 거예요. 보통 비극이 오래 가니까요. 자, 뭐 대충 뭐 라보엠은 어떤 작품인지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오페라와 뮤지컬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공통점이 있느냐, 차이점 또 뭐냐,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둘 다 극장에서 하고 가면은 막
멋진 노래가 나오고 어떤 극의 흐름이 있고 등등 뭐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페라하고 뮤지컬하고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팬텀 오페라, 오페라 유령인 뮤지컬 작품인데 이거 보고 오셔가지고 주변에다 나 이번에 뮤지컬 저 오페라 보고 왔어. 제목에 오페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페라의 유령. 문외한일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구하고 소프트볼 차이 구별 못하는 정도라고 할까요? 굳이 얘기한다면 비슷하니까. 예.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페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귀족들이 향유했던 문화였고, 그죠? 그 다음에 뮤지컬은 기본적으로 태생이 대중들을 상대로 한 대중문화다 정도로 이제 크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야, 근데 뭐 요즘 우리 솔직히 뭐 요즘 대중들도 오페라 보러 가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 귀족이 어딨냐, 귀족 문화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차이를 둔다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는 테크니컬하게 봤을 때 마이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페라 극장에 가서 오페라 보시면은 어느 누구도 무대 배우들이 마이크 쓰지 않습니다. 거기 배우들은 성악을 기반으로 해서 아무리 큰 그 극장이라도 이제 쩌렁쩌렁 울릴 수 있게 저 맨 꼭대기에 4층 꼭대기에 있는 관객들도 그 노래 소리가 들릴 수 있게 아주 오랜 훈련을 받죠. 성량이 풍부하고 오페라 창법이 성악 창법이기 때문에 발성, 창법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뮤지컬은 그와 반대로 마이크를 보통 저 보시다시피 이제 귀 쪽에 혹은 뭐 요새는 이마 쪽에 착용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면 뭐 오페라는 역시 그 좀 빵빵하게 더 훨씬 더 고급진 적이고 뮤지컬은 한 수 아래 아니냐, 저 도구를 쓰니까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저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좀 다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마이크를 쓴 이유는 뭐 성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뮤지컬에서는 저번에 북 뮤지컬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노래를 들려드리는 그런 공연이 아니고 결국 스토리를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필요할 때 음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사가 전달이 돼야 돼요. 가사가. 그래서 오페라 솔직히 뭐 무슨 가사를 듣진 않아요. 가서 저 4층에 앉아 있으면 노래 소리를 듣는 거지 가사가 들리고 막 그 흐름을 그렇지 않습니다. 뮤지컬에서는 대사도 많고 그걸 전부 이렇게 습득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야 그 공연을 즐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차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걸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뮤지컬에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스토리를 이해하고 메시지를 전달받고 이랬을 때 이제 감동이 완성이 됩니다. 노래가 거기에 보조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페라는 가서 귀 호강하고 음악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오페라와 뮤지컬 얘기까지 했고요. 두 번째 무대 뒷이야기는 이제 조나단 라슨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조나단 라슨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렌트를 얘기할 때 조나단 라슨 반드시 따라 붙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일찍 죽었거든. 죽었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일생, 그의 그 짧은 생애가 너무나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아까 그 제가 감상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그 절박함, 20대 절박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온 몸으로 그냥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라보엠을 가지고 매달렸고 7년 동안 매달렸던 이유는 뭐 돈을 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앞에 한 2년은 받았겠지만 뒤에 5년을 더 해가지고 죽을 만큼 온 힘을 다했던 이유는 여기에 자기 온 생애와 온 인생과 온 자기의 그 사상을 다 이렇게 집어 넣은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역작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역작.
그래서 모차르트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어린 그 뮤즈 아마데가 그 피를 팔뚝에 그 펜을 꽂아가지고 피를 뽑아서 그 작품을 만들듯이 조나단 라스는 온 힘을 다해서 렌트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는 뉴욕의 변두리 지역 난방도 되지 않는 옥상 집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로 실제로 살아갔습니다. 그게 그대로 렌트 배경으로 옮겨졌고요. 그 다음에 그가 죽고 나서 유작이 하나 남았어요. 미완성 작품. 그래서 그 글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그를 기념해서 그 미완성 작품을 완성을 시키거든요. 그게 이제 틱틱붐이라는 공연이고 나중에 이제 별도로 이걸 언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틱틱붐에서 보면 조나단 라슨의 일생을 소재로 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거기에서 보면은 틱틱붐에 보면 이거 전기 이렇게 쓰기 위해서 연장선 해가지고 끌어다가 아시죠? 옆집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쓰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찾아오면 옥상에서 아래로 열쇠를 던져줘서 올라오게 만들었고요. 예. 이런 거 아시죠? 예. 아무나 못 들어오고 걸리면 안 되니까 열쇠 줘서 올라오게 했고 주인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친구가 욕실에서 목욕하면 주방에 비눗물이 튀고 방이 좁으니까 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가 살았는데 그게 틱틱붐이라는 작품에 그대로 반영돼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돈을 못 벌고 뭘 하고 살았냐 알바를 했는데요. 10년 넘게 이스트 빌리지에 있는 카페 문댄스 다이너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웨이터 하면서 피아노도 좀 치면서 이런 거 이제 렌트에서 보면은 1막 마지막에 라비보엠이라는 넘버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바로 그 카페 문댄스 다이너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 다음에 50센트 되는 무슨 스프 같은 거 하나 시켜놓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죽 데리고 앉아가지고 시간 죽이고 뭐 그런 이거는 틱틱붐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손드하임에 대한 오마주로 썬데이라는 넘버를 넣었는데요. 손드하임이 나오니까 또 누구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맨 오른쪽에 있는 턱수염이 이렇게 구렛나루가 있는 뭐 쉽게 얘기하면 저 손드하임이라는 사람은 조나단 라슨의 우상이었고 이런 거죠. 앤드류 로드 웨버가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뮤지컬에서 뭐 오페라 요령 캐츠 뭐 이렇게 다 제작하고 비유하자면 그가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거야. 뮤지컬에 있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라고 본다면 저 손드하임이라는 사람은 뮤지컬 업계에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에요.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조나단 라슨의 우상이었고 되게 흠모했고 자기가 나중에 손드하임 같은 사람이 돼서 뮤지컬계를 다 뒤집어 엎는 뮤지컬의 미래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자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렌트에 정말 올인을 했고 그 우여곡절 끝에 그 작품이 1996년에 올라가기 바로 전날 드레스 리허설 마치고 돌아와서 호텔 돌아와서 이제 내일이면 브로드웨이에서 이제 초연을 딱 하는 그날 바로 전날 밤에 뭐죠? 그 대동맥 쪽에서 뭐가 뭐 파열이 됐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대동맥이 그 죽었어요. 당시에 36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고 라보엠이라는 오페라에서는 미미가 죽었는데 렌트에서는 미미를 살렸지만 정작 조나단 라슨 당사자는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천재가 유절했다.
바로 해당되는 그런 말이고, 달랑 이제 렌트하고 틱틱붐이라는 두 작품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나단 낫슨 좀 알아두셨으면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틱틱붐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담의 소재는 박명성 대표.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신시 뮤지컬 컴퍼니라는 곳에서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저분이 또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뮤지컬 업계에서.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기억나시나요? 오디의 김준수 대표, 신춘수 대표였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EMK의 엄홍현 대표 말씀드렸잖아요. 그 뮤지컬 이렇게 업계에서 대표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이제 박명성 대표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스타일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설엔 컴퍼니라는 분이 더 이제 좀 더 유명하신, 좀 더 한 세대 앞선 세대인데, 설엔 컴퍼니. 그래서 오디 대표님께서는, 신춘수 대표님께서는 기업으로 치자면 어떤 스타일이냐, 우리나라 기업 중에 삼성 같은 스타일이에요. 제 느낌입니다. 삼성 같은 스타일로, 머리도 좋으시고 좀 그런 느낌이 나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설엔 컴퍼니 설도윤 대표님께서는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뭐 대우의 김우중 회장님 스타일과 좀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명성 대표께서는 이제 LG 대표 그 기업 문화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EMK 엄홍현 대표님은 이제 SK 같은 느낌. 좀 느낌이 다른데, 뭐라고 이제 날 잡아서 이건 한번 제대로 할게요. 아무튼 신시 컴퍼니의 박명성 대표라는 분이 계시는데, 뮤지컬계에서 좀 뚝심과 소신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생애가 아주 드라마틱한데요. 이분한테 영향을 크게 미쳤던 네 분을 좀 누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박명성 대표께서 산불이라는 연극을 보고 연기하기로 결심을 하고 무명 배우 시절을 지냈어요. 이때 이제 김갑수 배우께서 아마 선배일 거예요. 학교 선배. 그래서 이렇게 시골 촌놈인데 올라와서 자기 방에 이렇게 먹여 살리는 거지. 재우고 먹이고. 그러다가 마당 세실이라는 그 유명한 당시 그 연극 극단, 거기에 김상열 연출님이 계셨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알려졌더라고요. 김상열 연출님이 이끄시는 마당 세실에 합류를 했고, 거기서 이제 연기 생활을 한 거지. 극단원으로. 잘 안 됐대요. 연기는 잘 못한 거지. 그러다 이제 마당 세실이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무슨 아마 뭐 분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니까 뭐 내분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아무튼 분해가 되고 오갈 데가 없어진 거야. 이제 날아가 버린 거죠. 그 극단이. 근데 이제 거기서 구룡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저기 양재동에 가면 포이동, 거기 정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마당 세실 아마 올렸던 작품 중에 아마 뭐 불교 관련된 그런 작품이 있었나 봐요. 그걸 이제 보시고 감동을 좀 많이 받으셔서 호감을 갖고 계시다가 극단이 분해된다고 하니까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내가 후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김상열 연출을 이제 데리고 가시면서 거기에 따라갑니다. 박명성 우리 배우가. 그래서 극단 신시를 창립을 했고, 거기 창립 멤버로 시작을 했습니다. 신시라는 말은 참고로 단군 신화에 보면 환웅이 신시를 만들었다. 거기서 이제 따왔다고 해요. 신시.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근데 연기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김상열 우리 연출께서 쟤는
짬밥은 차오르고 배우로 좀 소질이 떨어진 듯해 보이니 너 연출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동물농장이라는 연출을 했는데 와 이것도 완전히 이제 말아먹은 거야. 참패를 했어요. 이제 배우도 안 되고 연출 재능도 뭐 더 안 되고 완전 폭망한 거지. 그래서 뭐 하겠어요. 이제 이 판을 떠나야 되는데 그러긴 싫고 그래서 이제 기획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기획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반이 좀 의식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시 관행이 그 무허가 해적 공연, 무단 공연, 이거가 이제 아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이센스 공연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극단 신시 그 대표 김상열 대표한테 이제 어필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겠어요 하겠다는데 그래서 김상열 연출께서 대표께서 그럼 뭐 한번 알아봐. 그래서 사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그냥 브로드웨이를 뒤진 거예요. 맨발의 청춘. 그래가지고 뒤지고 뒤져서 더 라이프라는 작품 계약을 체결을 했고, 한국에서 아마 이게 처음일 겁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올렸어요. 그리고 다행히 대박이 났습니다. 나름 흥행이 의기양양했겠죠. 그런 와중에 김상열 대표께서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극단 신시도 이제 위태로워졌는데 거기 김갑수 씨를 대표로 이제 추대를 많이 배우들이 한 모양인데 이제 고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대표가 된 거야. 우리 박명성 대표께서 되고 나서 연극보다는 앞으로 자기는 뮤지컬에 집중하겠다 해서 이름도 신시 뮤지컬 컴퍼니로 바꾸고 거기 대표 취임을 했고 그래서 자기의 첫 번째 대표로서의 첫 번째 작품이 갬블러라는 작품을 가져와서 얼마나 아까 말했지만 그 더 라이프 흥행을 나름 성공했기 때문에 자신만만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폭망을 하고 이게 거의 뭐 전에 듣기로는 신용카드 막히고 첫 아이가 그때 이제 아내 되신 분이 임신하고 계셨는데 유산이 될 정도로 풍지박산이 난 거죠. 그래서 정말 여기서 끝나나 싶었는데 허준호 씨가 갬블러에 출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연 때 그 망한 공연에서 이제 주인공을 맡았는데 허준호 씨가 박명선 씨를 도와준 거예요. 도와줘서 2002년에 3년 후에 다시 재도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성공이 됐다고 하네요.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갬블러로 망했고 다시 갬블러로 일어난 그 작품 이름도 갬블러야.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그 이후로는 승승장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마마미아 그때 맺은 인연으로 지금까지도 이 오리지널 프로덕션에서 딴 데서 와서 더 비싼 돈을 가지고 판권 달라고 해도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의리가 있고 이 사람이 말했지만 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 아사리판에서 야매와 해적 이런 저작권도 막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데서 독보적으로 원칙을 승부를 했고 시카고, 아이다 등등 승승장구를 해서 지금 별명이 브로드웨이 박이라고 합니다. 브로드웨이 박. 얼마나 그 맨발로 좀 다니면서 뒤지고 다녔는지 뮤지컬 그 브로드웨이에서 박명성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관계자들이 브로드웨이 박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래된 그런 해외 유명 작품을 베껴서 무대에 올리던 국내 뮤지컬계의 기존 관행을 다 깨고 최초로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했고 공연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그 국내 기획사들이 투자자들의 그 돈을 받으면서 총알을 등에 업고 본토에 날아가서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 이런 데 날아가서 그 유명한 이제 출혈 경쟁, 소위 말하는 우리들끼리 서로 막 매달려가지고 값이 막 올라가는 거죠. 로열티
판권료 이런 거니까. 그래서 뭐 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과다 출혈 경쟁으로 해서 지금 국내 뮤지컬 업계가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망해가는, 티켓값만 자꾸 올리고 팬들한테 외면당하는 이런 식으로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그 원인이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티켓값이. 첫째, 판권료 로열티가 막 그 과다 경쟁으로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스타 마케팅 통해서 배우 개런티가 높아졌고요. 마지막으로 임대료, 극장 임대료 안 내려가요. 이 악조건 속에서 지금 뮤지컬 업계가 참 씁쓸해요. 보고 있으면. 근데 그 와중에 박명성 대표께서는 나는 앞으로 이 과다한 경쟁에 끼어들지 않겠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입 라이센스는 자제하겠다. 그런 방침도 세우시고 좀 느낌 아시겠죠? 예. 그래서 멋있는 분이 한 분 계시다. 다들 멋있으신데 이분도 되게 멋있는 분입니다. 네. 이 정도로는 그냥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내용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렌트, 뮤지컬 렌트는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서 좀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50대 우리 중년, 40, 50대 중년들이 봤을 때는 소화가 안 되는 음식,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모든 분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지는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호불호가 너무 갈려서. 그래서 직접 보시는 건 아마 주저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그 아까 20대 그 절박한 심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제분들 중에서 혹시 20대 자제분들이 있다. 그럼 그냥 보여주세요.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빨래 같은 경우는 꼭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표 사가지고 너 가서 봐라. 그럼 애가 얼마나 당황하겠죠.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왜 이러지? 그냥 근데 갔다 와서 뭐 어째서 다 내용 뭐 이런 거 그냥 마시고요. 그냥 보여주시고 내가 방송하는 들었는데 거기 떠든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너네들 힘들다고 하길래 어, 가서 너도 힘들 텐데 가서 대리 만족하고 와라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멋있어지는 거야. 갔다 왔는데 또 이래라 저래라 뭐 감나라 대추나라 어땠냐 이게 이제 고문하지 마시고요. 쿨하게 한번 보여주시고 그냥 시침이 뚝 떼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40, 50대 중년들 중에서 젊은 시절에 왜 그 밴드 활동 비스무리한 거 하신 분들 아니면 직장 다니시면서 동호회 직장인 동호회 같은데 그 기웃기웃거리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노래방 같은 데 가시면 꼭 락 이런 거 음악 이렇게 막 뿜어내시고 싶으시는 분들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한번 가셔서 보실만 해요. 그 내용을 떠나서 조나단 라슨이라는 이 친구가 굉장히 천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악이 저는 사실은 좀 잘 이쪽 분야 몰라서 모르는데 음악 아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음악이 죽인대요. 특히 이 밴드 음악, 락도 나오고 여기 다양한 음악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오케스트라 구성이 이 관현악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 오케스트라들이 전부 전자 음악 밴드가 뒤에서 무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마 되게 공감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악은 꼭 가서 한번 보시고 거기 로저가 바로 그 음악 못 이룬 꿈을 담아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 아닙니까? 한물 같지만 그런 것들이 코드가 맞을 것 같아서 중년 분들 중에서 밴드 활동 하셨거나 또 꿈꾸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야, 이제 이렇게 해서 드디어 3부가 제일 짧은 줄 알았는데 제일 길게 돼 버렸네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제 잘 들으셨나요? 네.
또 쫑이 났습니다. 예, 제가 이걸 들려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아닌데, 예, 우리 엔딩곡은 오프닝 곡하고 같아야겠죠. 예. 어떠셨나요? 예, 3부로 나눠서 한번 해본 뮤지컬 렌트 뮤지컬이다의 네 번째 에피소드였는데요. 예, 뭐 앞으로도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지겹고 답답한 이 방송을 만약에 여기까지 진짜 들으신 분이 있다. 제가 직접 나중에 만나게 되면요. 제가 정말 좋은 음식을 꼭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예. 참고로 요 컨텐츠 관심을 가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는 앞으로 이제 유튜브용으로 이걸 재가공해서 노출한다고 하니까 들으시는 분들 정말 참아주시고, 제 채널에서는 이걸로 계속 가지만 새롭게 열리는 채널에 가공된 뮤지컬이다가 노출이 되는 날 또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공지를 할 테니까 여기 오지 마시고 그때는 거기 가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